네, 안녕하세요. 의료데이터에서의 임베딩에 대해서 발표할 최정우입니다. 저는 라인웍스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인웍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이미지, 자연어, 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보다 주로 DB화된 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에서 이야기할 의료 데이터는 모두 이런 DB화된 정형 데이터를 지칭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임베딩의 기초부터 쉬운 예제와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베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베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임베딩을 의료 데이터에서는 어디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임베딩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스킵그램스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원래 해당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이걸 의료 데이터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법을 적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베딩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단어를 벡터화하는 워드2벡에 대해서 배울 때 임베딩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연어 처리 외의 문제에서도 사용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베딩이란 범주형, 카테고리컬 자료를 연속형 벡터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와 같이 A, B, C, D로 나누어진 범주형 자료를 3차원의 연속형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임베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점심 메뉴를 추천, 아니 강제하는 봇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봇이 추천해 주는 메뉴를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한번 봇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고 묻고 어제 참치김치찌개 먹었어? 라고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어제 먹은 메뉴와는 다른 메뉴를 선택해달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봇은 어제 먹은 메뉴와는 다른 메뉴를 선택하기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봇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맙소사, 꽁치김치찌개라뇨. 또 김치찌개이네요. 분명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했는데 왜 또 다른 김치찌개를 추천해 주는 걸까요? 봇이 보고 있는 메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점심봇에는 이렇게 6가지의 메뉴가 입력이 되어 있었네요. 이런 자료를 범주형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주형 자료를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할 때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원핫 인코딩을 적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개수만큼의 배열에서 메뉴마다 특정 위치만 값이 1로 설정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점심봇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서 각 메뉴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의 계산식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치김치찌개와 다른 메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모두 루트 2로 같게 나옵니다. 참치김치찌개뿐 아니라 모든 메뉴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입니다. 이 때문에 봇은 어떤 메뉴가 서로 비슷한 메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제 참치김치찌개를 먹었어 라고 해도 참치김치찌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메뉴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임베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차원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컬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 값은 찌개의 강함 정도. 김치찌개가 아무래도 된장찌개나 부대찌개보다는 강한 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1을 주었고요. 부대찌개는 그것보다 조금 덜하다고 생각해서 0.7, 된장찌개는 그것보다 많이 약하니까 0.5를 주었고 참치초밥은 찌개가 아니기 때문에 0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고기의 타입. 돼지나 소 등 육고기의 경우는 1에 가깝게 주었고 생선의 경우에는 0.5와 0.4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아쉽지만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0을 주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김치찌개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0.2로 주었고 된장찌개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을 주었고요. 참치초밥은
생으로 먹는 거라서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해서 0.5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찌개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극호 메뉴이기 때문에 사심을 담아서 1을 주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임베딩을 한번 제가 임의로 주어 보았고요. 이 임베딩 값을 이용해서 한번 참치김치찌개와 다른 메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같은 김치찌개류에 생선이 들어가서 참치김치찌개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꽁치김치찌개와의 거리가 0.1로 가장 작게 나왔고, 된장찌개와 찌개류가 아닌 참치초밥은 1이 넘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점심봇을 어제 먹은 메뉴와 거리가 1 이상인 메뉴를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어제 참치김치찌개를 먹었다라고 입력하면 된장찌개와 참치초밥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이 메뉴 6개에 대한 임베딩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고, 김치찌개끼리의 거리를 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값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다면 메뉴는 6개가 아니라 훨씬 많아질 테고, 저 컬럼의 개수도 3개가 아니라 더 많은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베딩을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컴퓨터 AI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AI에게 맡기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발표의 주제가 의료 데이터에서의 임베딩이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에서는 임베딩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점심봇의 메뉴와 같이 의료 데이터에는 진단, 의약품, 치료 재료, 검사, 의료 행위 등등 아주 많은 의료 이벤트들이 각각의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는 진단 코드 체계 중 하나인 ICD-9 코드의 일부입니다. 왼쪽이 코드, 오른쪽이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 둘 모두 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드를 보고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거의 모든 이벤트들이 이러한 코드로 들어가 있고, 유사도에 상관이 없이 코드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활 인코딩으로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코드 체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개발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넉스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임베딩을 만드는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스킵그램스입니다. 스킵그램스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를 벡터 형태로 변환한 워드2벡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서 연구되었던 모델입니다. 입력된 단어를 기준으로 그 주변의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Linux is hiring great machine learning engineers. 스킵그램스 모델이 이 문장을 학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에 머신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모델은 어떤 단어를 정답이라고 출력하게 될까요? 앞에서 스킵그램스 모델은 입력된 단어를 기준으로 그 주변의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주변의 단어의 정의는 윈도우 사이즈라는 변수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윈도우 사이즈를 2로 설정한다면 기준 단어인 머신의 양옆으로 최대 2개 단어 거리에 있는 hiring, great, learning, engineers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정답이 됩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오른쪽으로는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정답 단어가 추가되지 않고 왼쪽으로 is가 정답에 추가됩니다. 이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단어, 주변의 단어의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윈도우 사이즈는 의료 데이터에 적용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병원에 방문한 상황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총 4일 동안 방문을 했고 열, 코막힘, 기침, 콧물 총 4가지의 증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해열제, 기침약, 콧물약, 주사 이렇게 4가지를 처방받았습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앞에 스킵그램스 예제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문장 형태로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단어의 배열로 나열이 되는데요. 마지막 4일차의 열 증상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가정하면 정답 단어는 콧물약, 기침, 기침약, 해열제가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사는 열이 있어서 맞은 것이었는데 정답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열과는 비교적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기침약이 정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가까이 있는 이벤트가 멀리 있는 이벤트보다 연관성이 크다라는 가정이 의료 데이터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간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4일차를 보면 증상의 순서를 열, 기침으로 바꾸고 처방의 순서를 주사, 해열제, 기침약 이런 식으로 뒤바꾸어도 그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단어의 위치가 바뀌면 문장의 뜻이 달라져 버릴 수 있는 자연어와는 다른 특성입니다. 처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침약과 해열제를 동시에 처방받고 복용도 실제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의료 데이터에서 스킥-브램스 모델이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증상만 이용하거나 처방만 이용해서 스킵-브램스 모델을 학습했을 때는 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증상이 어떤 순서로 발현되었느냐, 어떤 약을 먼저 먹었느냐는 실제로 진료 시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시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다른 알고리즘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한국어로 하면 행렬 인수분해라는 뜻인데요.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협업 필터링,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행렬을 특정한 구조를 가진 다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수학적 방법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9명의 유저와 8개의 영화로 이루어진 행렬이 있습니다. 0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 1은 영화를 보았다라는 뜻으로 모두 값을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이 행렬에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임의의 수 k에 대해서 u by k, n by k인 두 개의 행렬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을 찾는 일을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행렬을 찾는 방법도 ALS, 코팩터, BPRMF 등 더 다양한 세부적인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자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을 이 행렬에 적용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수 k를 2로 설정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각 유저와 영화가 2차원의 배열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 두 행렬을 다시 곱해서 기존 행렬을 복원합니다. 곱해서 복원하면 이런 행렬이 나오는데요. 파랗게 표시한 것은 기존에 시청했던 기존의 값이 1이었던 칸이고, 빨갛게 표시한 것은 기존에 시청하지 않았던 기존의 값이 0이었던 칸인데 복원된 값이 0.8 이상으로 높게 나온 칸을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행렬을 분해했다가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면 기존 행렬에서 비어있던 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채워진 값을 이용해 유저에게 새로운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의료 데이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유저는 환자로 바꿀 수 있고 영화는 의료 이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봤던 행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추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할지 추천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릴 것 같은지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 이벤트를 임베딩하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 행렬이 분해되어 나오는 두 가지 행렬 중 n by k 행렬, 의료 이벤트를 k 차원으로 표현한 행렬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화 행렬이 영화를 k 차원의 벡터로 표현하였듯
이 행렬은 의료 이벤트를 K 차원의 벡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표현된 K 차원의 배열이 스킵 그램스 모델을 거쳐서 나온 인베딩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킵 그램스에서는 처리할 수 없었던 동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든 이벤트 발생 여부를 하나의 행렬에 입력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한 순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와 그 두 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같은 경우로 판단할 것입니다. 스킵 그램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카테고리를 한 번에 인베딩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방법이 카테고리별로 따로 학습해서 인베딩을 만드는 것보다 성능도 좋았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따로 학습을 돌려서 인베딩을 만들어야 성능이 좋았던 스킵 그램스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훨씬 편리했습니다. 다음은 성능을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8년 K-호스피탈 행사에서 선보였던 MDX XC라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30일 이내 제2번 예측 모델의 인베딩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미믹3라는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입니다. 인베딩을 적용하지 않은 원샷 인코딩 모델의 경우 AUROC가 0.72 정도로 나왔고 두 인베딩 적용 모델 모두 0.73 후반대로 원샷 인코딩 모델보다 AUROC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인베딩 적용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원샷 인코딩의 성능이 0.70 정도고 인베딩 성능은 0.73 초반대였는데요. 저희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피처들을 많이 넣어서 원샷 인코딩만으로도 성능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기존 다른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모델들은 의료 데이터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스킵 그램스를 사용했던 것과 같이 최근에 자연어 처리에서 잘 작동하는 모델, 버트와 같은 그런 대용량 자연어 처리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단어를 의료 이벤트로 대체하여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도 논문이 여러 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식 그래프, 널리지 그래프를 생성한 뒤 이를 그래프 인베딩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 간의 연결, 예를 들면 어떤 의약품 처방이 어떤 진단이나 어떤 증상으로 인한 처방인지와 같은 이러한 연결 관계를 파악하게 해서 모델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코드 체계, 앞에서 예로 들었던 ICD-9 코드와 같은 대부분의 코드는 사람이 작업 시 편리하도록 일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형 당뇨, 2형 당뇨라는 두 개의 질병이 당뇨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인베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방법들이 논문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게 가장 좋다, 가장 성능이 좋은 방법이 이거다라고 할 만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부를 만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개 경쟁 데이터셋,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에서의 이미지넷이나 자연어 질의응답에서의 스쿼드 등과 같은 그런 공개된 데이터셋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데이터 스키마가 모두 다르고 병원 안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의 체계도 다 다릅니다. 이 때문에 한 병원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던 알고리즘이 다른 병원에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여러 논문들의 방법들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아야 이게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논문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어려운 점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 데이터라는 도메인에서의 어려움들과 다른 분야에서 발전한 알고리즘들을 의료 분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보고 성능을 비교해보는 이러한 작업이 저에게는 아주 재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라이녹스에서는 함께 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도 진행하지만 실제 병원 진료 현장에서 사용될 프로덕트에 사용될 모델을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이 활용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는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 모두 만족하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라이녹스 블로그에도 글 2개로 나뉘어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새로운 글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